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유시민 작가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고2 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 이 책과 스스로 비둘기라 믿는 까치에게, 이런 또 책이 있었어요. 당시 87년 6월 항쟁을 거쳐가면서 무언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배워왔던 이런 지식들이 다 잘못됐다. 그래서 거꾸로라는 이런 타이틀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세상을 다시 새롭게 보자, 뭐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당시하고 목차는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전부 다 새로 쓴 그런 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책 이름이 거꾸로 읽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정말로 이제 거꾸로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마지막 페이지가 가장 강렬하고, 또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챕터인 에필로그에, 거기에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나름대로 아주 강렬한 그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는데, 에필로그 중심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거대한 이야기인데, 역사의 시간은 끝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다양한 시간대, 시간이라는 게 이제 상대적 개념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 관점의 시간대를 혼동해서 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한 다양한 시간대를 개념적으로 정리한 부분들, 이 부분 자체가 또 처음에 가장 또 강렬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우주의 시간. 우주의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태양도 한낮 50억 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작은 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체 이런 것들은 이제 원자가 모였다 흩어졌다, 단지 에너지의 응집과 흩어짐, 사실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역사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 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기부터 해서 2000년 정도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좀 길게 잡는다면 5000년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역사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역사의 시간은 우주의 시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짧고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제 영원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야. 왜냐? 정말 길게 살아봐야 뭐 100년 정도 사는 인생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뭐 2000년, 5000년도 사실 영원한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역사의 시간이라는 건 끝이 있는 스토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끝이 있는, 한계가 있는 그런 시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서적에서, 그러니까 인문학적 관점이라든가 과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의 바탕이 되는 시간대는 진화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사피엔스가 어떻게 네안데르탈인이라든가 여러 인류 종족 중에서 이제 살아남아서 번성을 해왔는가, 거기서부터 이제 다뤄지게 되는 것이죠. 이 기간은 아주 길게 잡으면 500만 년 정도가 되는 것이고, 짧게는 뭐 100만 년, 200만 년, 이런 관점이 되는 것이죠. 이 책은 세계사, 역사의 시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인데, 20세기의 역사를 다루면서 인류 역사에서 20세기 100년만큼 스펙타클한 시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의 21세기, 앞으로 100년 이후에 누군가 역사책을 쓴다면 어떻게 서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가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핵전쟁으로 생태계가 절멸될 것이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의 파국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인류는 남극과 북극 일부 지역에서 거주를 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과학혁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자, 3번 과학혁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한 신이 되고자 하는 호모사피엔스, 우리의 과학혁명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 1, 2, 3번 시나리오 중에 가장 긍정적인 것이 이제 3번인데, 3번의 경우에도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뭐냐? 과학혁명으로 위기를 극복한다. 그 전에 1, 2번, 그러니까 인류가 신과 같은 어느 정도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 이런 것을 갖기 전에 핵전쟁, 기후위기 같은 파국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럼 파국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삶과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신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 자,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신이 될 확률도 낮다는 거죠. 유발 하라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시민 작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1번, 2번은 이제 X가 되는 거예요. 뭐 절멸하던가 소수만 살아남는 것이고, 혹독한 환경에서. 자, 3번, 위기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류가 과연 어느 정도 전능한 역량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책임 있고 공동 번영을 위한 그런 역량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역사의 시간은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가장 책의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단어가 되어 있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는 향후 100년 이내에 역사의 시간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20세기에 이제 가장 혁명적 사건을 디지털 컴퓨터의 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발명의 영향력은 아직도 우리가 살짝 맛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현하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를 만든 단 한 명의 사람을 꼽는다.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빌 게이츠도 아니고 앨런 튜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는 꼭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20세기에 가장 혁명적 사건을 만든, 어떻게 보면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앨런 튜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튜링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튜링이 이제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예견을 했는데, 튜링은 예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론과 증거의 근거를 두고 그냥 추론을 했다는 것이죠. 그 추론이 지금 구현이 되어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책의 가장 마지막 문장, 역사의 시간은 끝난다. 논리적으로는 튜링이 했던 그런 추론과 같은 그런 형식을 적용한다면 역사의 시간은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책이 되지 않는가. 그 에필로그 부분만으로도 이 책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역사의 시간이 끝나는가? 그것에 대한 또 바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부족 본능이고 두 번째가 이제 과학 기술이 되는 거죠. 부족 본능은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일단 무엇을 우선시하죠? 개인의 영달, 개인의 안정, 번영,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류 공동체에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막 스스로 가난하게 살고 뭐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살고 보자, 이게 사실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되는 것이고, 자, 그게 확장되면 부족 본능, 진화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피엔스 인류는 자신의 그룹과 타자의 그룹을 분리해서 갈등적으로 사고하는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 부족 본능이 현대 사회에서 나타난 형식이 바로 국민국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중요시하죠? 인류의 지속 가능한 환경, 그게 아니죠. 내가 속한 국민국가, 우리나라의 발전, 우리나라의 성장,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족 본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핵전쟁이라든가 기후위기,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튼 이 국민국가의 어떤 부정적인 폐해, 이런 것들을 가장 심하게 겪은 대륙이 유럽 대륙이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에 보스니아, 코소보 사태, 거의 인종을 그냥 싹쓸이 청소를 하는 이 부족 본능이 가장 악랄한 형태로 발현된 그런 사건들을 유럽에서 겪었고,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인해서 EU가 출범을 했고,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이런 하나의 이제 사상 체계를 형성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인류 공동체에 더 많은 안전, 그런 기회를 위해서 국민국가의 주권 일부를 포기하는 게 옳은가? 거기에 대해서 yes라고 이제 단언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국민국가보다는 인류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환경,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걸 위해서 이제 다원적 협력을 그나마 현재 관점에서 가장 앞서서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럽 대륙이 되는 것인데, 나머지 대륙들은 끔찍한 환경이고 사실 유럽의 그런 대응도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부족 본능, 이러한 진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역사의 시간을 지속해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학기술입니다. 우리 과거에 페르미의 역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과학기술에는 자기 파괴,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유발인자가 있어서 생명을 멸종시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핵전쟁, 기후위기, 다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학기술은 영속적 발전, 영원한 끊임없는 발전이라는 그 허구를 내재적으로 갖고 있죠. 끊임없이 더 발전해야 돼. 그래서 인류가 신이 되고자 하는데, 우리가 뭐 과학기술의 편리함 이런 것들을 향유를 하게 되면 항상 그 모든 것에는 부정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내재적 성향, 경향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또 한 측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역사의 시간이 종말로 치닫는 것을 바라만 봐야 되는가? 뭐 그건 또 아니니까 항상 노력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부족 본능에 대한 우리의 그 진화적 결함, 이런 것들을 알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 국가만 잘 살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그 영속적 발전, 이런 허구, 물론 또 국민국가니까 우리가 식민지 경험도 있고 주변에 워낙 강국이 많으니까 계속 노력해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과학기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삶의 근원적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족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소박한 삶,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형태, 모습,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역사의 시간을 멈추거나 또는 기회가 된다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뭐 역사의 시간이 뭐 파국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인식 바탕하에 우리 개인의 삶, 나의 삶, 이런 것들을 어떠한 형태로 노력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